이미 이 빅테크 기업들을 저희가 메타버스 기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향후 몇 년간 SF 같은 세상이 올 것이다. 몇 년 안에? 10년? 저궤도 위성 산업이 발전하면 할수록 또 메타버스 산업이 발전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죠. 같이 발전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충분한 거네요. 위성 제작 이런 업체들은 세트랙 아이. 네. 한경 글로벌 마켓 한글맛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경제신문 허란 기자입니다. 퇴근길을 찾아가는 여의도 나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갑자기 훅 들어온 우주산업과 메타버스를 준비했습니다. 좋아진 KTB 자산운용 포트폴리오 전략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팀장님께서 이제 유튜브 첫 방송 출연이라고 엄청 긴장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도움이 많은 컨텐츠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해 오셨거든요. 네. 끝까지 우주산업과 메타버스 이번 한 영상으로 나는 공부 끝낸다라는 마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은 팀장님께서 글로벌 메타버스 우주산업 1등주 펀드를 운용하고 계시는데요. 사실 요즘 제일 핫한 테마 두 가지를 다 움켜쥔 게 아닌가 싶은데 메타버스와 우주산업 도대체 무슨 연결고리가 있는 건가요? 두 산업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네,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지구에서 가상 공간인 메타버스 세상과 그리고 우주 산업인 우주 공간 확장한다는 그런 공통점이 있고 그리고 이 공간 모두 무한한 기회와 발전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공통점이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최근에 이제 미국 대표 빅테크 기업들을 한번 쭉 나열하셔서 가지고 뭘 투자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면은 이 두 가지 모두 투자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한 가지 이상 꼭 투자를 하고 있다는 그런 공통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돈이 되지 않고서는 이 산업에 모두 이렇게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고 있는 현상이 과연 이 메가 트렌드가 되는 전제 조건이 되지 않나 이렇게 저희는 좀 봤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두 산업 간의 실제적인 연결고리인데 그 메타버스가 잘 성장하기 위해서는 통신망이 굉장히 중요한 인프라가 됩니다. 아직 개도국이나 미국 중부의 사막 지역 같은 데는 통신망이 안 깔려 있는 곳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최근에 이제 그 우주 산업 중에 대표 산업인 위성 산업, 그 중에서도 저궤도 위성들이 이렇게 깔리면서 통신망을 보완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어요. 메타버스 산업이 발전하려면 이런 통신망이 발전해야 하는 그런 필요성이 있는 거고 그럼 저궤도 위성이 산업이 발전하면 할수록 또 메타버스 산업이 발전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죠. 같이 발전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충분한 거네요. 네네. 그 산업 간의 특성은 알겠는데 이제 이 메타버스 관련 주식을 투자하는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좀 걱정되는 거는 사실은 존니 메리츠 자산운용 대표님도 요 말씀을 하시긴 했는데 이 메타버스 산업이 대세가 될 거는 분명하지만 지금은 굉장히 걸음마 단계다.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이렇게 좀 테마성으로 주가가 좀 뛰는 경향이 있다라는 걸 좀 우려하셨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좀 메타버스 산업이 무르익는 데까지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린 거 아닌가요? 사실 그 메타버스라는 정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존리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그 메타버스는 저희가 뭐 레디 플레이어 원 이런 영화도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말 현실과 가상 공간을 넘나들면서 구분이 안 될 정도의 그런 메타버스 세상은 그렇죠. 아바타도 등장해주고 그렇죠. 아바타도 등장하고 그런 메타버스 세상은 조금 먼 얘기일 수 있고 아직은 그 관점에서 보면 초기 단계일 수 있는데 제가 보는 메타버스라는 것은 현실 세계에서 가상 공간을 연결해 가는 과정 자체가 메타버스 산업을 생각을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AR, XR, 증강현실이나 혼합현실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 자체가 메타버스 산업이라고 생각이 들고 근데 빅테크 기업들이 굉장히 막대한 자본을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이 투자 속에서 많은 산업 생태계가 형성이 될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 성장하는 그 산업 자체를 저희는 메타버스라고 보고 있거든요. 어찌 보면 메타버스는 이미 시작이 됐다라고 팀장님께서는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빅테크, 빅5라고 하죠. 가팜으로 불리는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이 5개 회사가 저마다 이렇게 우주산업 메타버스에 투자를 하고 있는 건데 돈이 되니까 투자하는 거다 이렇게 단순히 생각하면 되는 건지. 이미 이 빅테크 기업들을 저희가 메타버스 기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기업들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하나씩 보면은 이것들이 다 같이 발전을 하고 연결이 되면은 메타버스와 우주 산업 세상이 빨리 올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 저도 모르게 소름이 돋고 이렇기는 합니다. 메타버스 산업이 초기인 건 맞지만 급속도로 빠르게 발전할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아직까지 뭐 메타버스에서 돈을 버는 기업들이 있는 건 아니죠. 맞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메타버스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단계인 거고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메타버스 관련된 비즈니스 돈을 벌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면은 수익화로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페이스북 같은 경우도 저희가 페이스북 하면은 소셜미디어 대표 기업으로 알고 있잖아요. 하지만 페이스북도 2014년에 오큘러스라는 기업을 인수해서 VR 기기를 지금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온 게 호응이 좋아요. 그래서 기기들이 잘 팔리면서 계속 확장해 나가고 있는 거죠. 메타버스 카테고리를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메타버스 산업은 크게는 5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인프라, 그리고 두 번째는 소프트웨어, 세 번째는 하드웨어, 네 번째는 컨텐츠, 다섯 번째는 플랫폼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인프라 같은 경우는 이 메타버스 세상을 구축하기 위한 기본적인 인프라를 말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통신망 같은 것도 인프라에 속하고요. 그리고 뭐 서버, 그리고 이런 인프라에 들어가는 반도체 이런 기업도 다 이제 인프라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뭐 클라우드 업체들도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 뭐 구글 같은 기업들 여기 들어갈 수 있겠고요. 또 반도체 업체들도 뭐 엔비디아나 퀄컴 이런 기업들이 이제 인프라에 좀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컨텐츠를 제작하기 위한 그런 소프트웨어나 아니면 플랫폼 내에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을 다 소프트웨어 기업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은 뭐 게임 엔진 업체인 유니티나 아니면 메타버스 세상 속에서 뭐 저희가 일을 한다고 했을 때 전자서명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되는 거거든요. 직접 만나지 않아서 서명하지 않아도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그런 도구인 뭐 도큐사인 아니면 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오피스를 지금 잘 활용하고 있거든요. 이런 메타버스랑 융합을 시켜서 그런 것들도 다 소프트웨어라고 볼 수 있겠고요. 하드웨어 같은 경우는 이제 메타버스에서 조금 좀 더 몰입감 있게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는 기기들 이런 것들을 만드는 업체 그리고 그 기기들을 만드는데 필요한 부품을 만드는 업체 이런 것들을 이제 하드웨어 기업이라고 하는데 페이스북 오큘러스 그리고 애플도 지금 요즘에 AR 글래스 엄청 공들이고 있거든요. 그런 거랑 또 마이크로소프트도 홀로렌즈라는 걸 또 개발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다 이제 하드웨어 업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컨텐츠는 사실 현재 시점에서는 컨텐츠와 플랫폼이 조금 혼용돼서 쓰이긴 해요. 왜냐하면은 컨텐츠라 기업이라 하는 거는 뭐 엔터테인먼트, 게임 그런 것들을 말하는데 사실 여태까지는 그 인터넷 세상에서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이 게임이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게임이 메타버스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로블록스가 메타버스냐. 네, 맞아요. 그래서 이런 컨텐츠 기업들이 플랫폼처럼 지금은 되어 있지만 좀 더 장기적으로 가게 된다면 메타버스 플랫폼 기업이 있고 그 안에 그 플랫폼에 사람들이 많이 모으게 하기 위해서 인프라,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그리고 콘텐츠들이 다 포함되는 그런 개념이 될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뭐 네이버 제페토나 페이스북 또 호라이즌,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회사들이 다 이제 플랫폼을 갖추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죠.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가장 격전지가 될 분야는 이 광범위한 플랫폼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프라나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컨텐츠 이런 분야들은 완성도 높은 플랫폼을 위한 기본 기술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하는 그 플랫폼 간 차별화가 진행이 되는 것이 저희가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분야가 될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정말 영화 같은 우리가 상상 속의 그 메타버스 세상이라는 거는 언제쯤 우리 일상으로 들어오게 될까요? 최근의 기술 발전 속도를 본다면 저는 그렇게까지 멀진 않을 것 같아요. 엔비디아의 젠슨왕 CEO도 메타버스가 오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향후 몇 년간 SF 같은 세상이 올 것이다. 약간 그런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몇 년 안에? 10년. 물론 그때도 저희가 말하는 그 완벽한 몰입감을 주는 그 메타버스일지는 모르겠으나 확실한 건 지금보다는 훨씬 더 그 가상현실에서 좀 더 자유롭게 사람들이 머물 수 있게 되는 그런 환경이 되겠죠. 우주산업도 사실 굉장히 훅 들어온 테마긴 해요. 이제 앞으로 한참 개발비가 들어가야 될 분야인 것 같은데 우주산업에서도 어떤 분야에서 좀 돈을 벌게 되는 건가요? 우주산업도 크게 4가지 정도의 산업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위성 제작 및 서비스 산업, 그리고 두 번째는 발사체 산업, 그리고 세 번째는 우주 여행, 그리고 네 번째는 우주 탐사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는 사업은 위성 산업. 적외도 위성을 포함한 위성 분야인데요. 이미 내비게이션이나 위성 통신 같은 분야는 이미 수익성과 연결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뭐 로켓을 재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이 되고 그래서 발사 비용이 굉장히 저렴해졌던 부분 그리고 그 위성을 제작하는 기간도 굉장히 단축됐던 부분 그런 것들이 이 산업을 굉장히 빠르게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위성 제작 이런 업체들은 뭐 국내에도 이제 최근에 뉴스들이 좀 나오는 것 같고 세트레가이 네. 뭐 그런 기업들도 열심히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궤도 위성 대표 기업들이 어디가 있죠?
원앱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그 회사는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비상장입니다. 아쉽게도. 네. 국내에서도 사실은 하나 시스템이 2025년까지 1000개 쏘아 올린다고 하던데. 네네. 하지만 앨런 머스크는 뭐 몇만 개를 쏘아 올린다고 맞아요, 하니까 맞아요. 뭐 그것도 뭐 불가능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네. 발사체 산업이라는 거는 그 일론 머스크가 말하는 재사용 로켓 발사 요걸 맞습니다.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래서 그 발사체를 많이 제작하는 수요가 늘어나는 거죠. 위성을 많이 쏘아 올려야 되니까. 발사체 기업 대표 기업은 어떤 게 있을까요? 최근에 상장된 로켓랩 같은 기업들이 있고요. 뭐 제2의 스페이스X다 이런 별명이 이미 붙었죠. 그렇죠. 그런 기업도 있고 사실 뭐 그 보잉이나 에어버스 이런 기업들도 좀 이런 분야에 좀 관심을 두고 있긴 합니다. 우주 여행하면은 뭐 3사가 이미 떠오르죠. 버진 갤럭틱, 블루 오리진, 그리고 스페이스X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여기서 상장되어 있는 기업은 버진 갤럭틱밖에 없어요. 그래서 두 회사는 비상장 회사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우주 여행도 현실화가 되는 것인가 이런 기대감이 있긴 하지만 아직은 좀 안정성의 문제 이런 것들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위성 산업 이거나 아니면 발사체가 굉장히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현실적인 투자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우주 여행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중기적인 관점에서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 우주 탐사 네네. 이 부분은 어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화성에 집을 짓는 건가요? 맞습니다. 근데 일단 그 전에 우주 광물 채취하는 것도 굉장히 높은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우주 광물 채취하는 것들 그리고 인간이 이제 다른 행성에서 살 수 있게 하는 뭐 그런 프로젝트까지를 포함해서 우주 탐사라고 보는데 이거는 굉장히 아까 진짜 메타버스는 어디냐 이렇게 말한 것과 같은 비슷한 논리로 좀 더 장기적으로 이렇게 봐야 되는 많은 기술력이 필요하고 이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우주 광물 탐사는 정말 돈을 벌 수 있는 아이템이겠네요. 그렇죠. 최근에 이제 지구가 이제 광물이 많이 소진되고 있잖아요. 그런 대체제로서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죠. 저희가 오늘 메타버스에서 쭉 우주산업 빅테크까지 얘기를 했는데요. 본질적인 질문으로 메타버스가 우리 일상에 들어오는 게 과연 이로울까? 라는 생각을 또 해볼 수 있어요. 제 생각에는 이 두 개 산업은 우리가 뭐 좋든 안 좋아하든 점점 현실화 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산업이 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빅테크가 이미 투자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약간 부정적인 면을 보면서 이 기술을 거부하기보다는 기술을 좀 더 잘 활용할 수 있게 노력하는 게 더 현명한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시공간의 제약이 좀 없어지면서 저희가 더 많은 시간을 효율적인 곳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고 그리고 또 저희가 아바타가 우리의 경제 활동을 진짜 메타버스 세상에서 할 수 있다면 나이, 인종, 성별 뭐 장애 유무 이런 것과 상관없이 아바타로서 자유롭게 그리고 평등하게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된다는 것도 장점이 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아직은 이 산업이 새로운 산업이기 때문에 규제도 아직 적절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다 보니 신종 범죄 같은 것들이 좀 발생할 수 있는 여지들이 좀 있고 그리고 가상 세계에서만 생활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메타페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분들이 좀 생겨날 수도 메타페인 재밌네요. 예, 그런 부작용들이 좀 나타날 수 있고 그리고 약간 어떻게 보면 플랫폼 기업의 뭐 빅브라더 그런 부작용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다 긍정적인 영역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뭐 법과 제도가 마련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메타버스 윤리 가이드라인 아니면 뭐 이 감독의 주체는 어디가 돼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점점 현실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조아진 KTB 자산운용 팀장님과 메타버스와 우주산업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글마 구독자 여러분, 저는 다음 퇴근길 든든한 인터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